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조만간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백신 전과 후에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라는 아주 이 무거운 제목을 달고 있는 신작을 쓰신 분이에요. 네 분의 저자군요. 네 분의 저자 중 한 분이신데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쉽지 않은데요. 원래 이렇게 카메라 네. 앞에 볼 때는 이렇게 손 한번 들기도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래요. 이게 매년 내시잖아요. 연구소에서. 네. 일단 이게 궁금해요. 그 세계적인 기관들도 전망을 내고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틀렸단 얘기죠. 본인들 네. 전망이. 네. 자, 그동안의 시나리오 적중률은 어땠습니까? 적중률은 그렇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제기구들이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면 네. 틀렸다라기보다는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에 갑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에 틀죠. 그럼 4시간 있다 도착하겠네. 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뭐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식당에 들렸다 갈 수도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정되잖아요. 그러나 4시간 정도 걸리겠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갈 필요는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또 2차 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첫 질문부터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서. 그래요. 그러면 2022년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년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는 건가요? 2022년을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한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이으면 이제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는데 2022년은 회귀점이다. 그러니까 터닝 백,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 그래서 주로 우리 2020년의 모습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서 뭐 언택트나 엄청난 그런 구조적 변화를 얘기했는데 네. 특히 오프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충격이 집중됐었던 영역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 그래서 터닝백, 회귀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금리가 문제예요. 네. 지금 자산 시장에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주가를 사실은 이 돈이라는 부력이 많이 띄워놓은 상태인데, 미국에서 서서히 수도꼭지 잠글 수도 있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서서히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인가? 이제 금리 인상 직전에 보통 양적 완화 규모를 이제 축소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그걸 보통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단행된다는 얘기는 완화적인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경제가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으로 극복해서 돌아오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021년 하반기까지는 경제 회복세가 진전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 첫 번째가 그렇고요. 2022년은 상당한 수준으로 돌아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특징 지어서 설명드리면 불균형 회복이에요. 주로 백신 보급률에 따라서 다른데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네.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눈치를 봅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자국 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개도국들은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선진국들만 나 혼자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불균형 회복 속에서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게 신흥국발 또 외환 위기 가능성이에요.
그게 이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다시 부메랑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주요 당사국들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더 더디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은 이 불균형 회복 속도 때문에 21년 내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 다만 테이퍼링은 2021년 하반기 말이나 아니면 2022년 상반기쯤에는 진전될 수 있겠다. 그 회복 정도에 따라서 진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 그 미국 중앙은행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권을 다 사들여주고 있잖아요. 거의 네. 정크본드 수준의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사들이는 요 작업을 서서히 올해 안에 줄여갈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린다 하면 달러 있는 나라로 죄다 또 돈이 몰려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시점은 좀 뒤로 미루도록 글로벌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언제 올릴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네. 매년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업이죠. 제 연구원에서도 계속 그런 일만 했기 때문에. 근데 경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그 변수 하나만 선정하면 그게 금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한국은행 뭐 총재께서 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통준위를 통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하나의 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네.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얘기가 오가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정말 인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이상치보다 높게 형성될 때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보통 각국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물가를 관리하겠습니다. 이걸 발표를 하는데 그걸 넘어선 시점. 그렇죠. 그 상단 위로 물가가 올라간 시점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대략 목표 물가로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월달, 5월달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어요. 물론 네. 넘었는데 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비교, 2020년 4월에 주요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과 네. 2021년 4월의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1년 전 같은 달. 그렇죠. 네. 근데 2020년 4월, 5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 대구에서 21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에 3월에 그 뒤로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네. 국제 유가도 뭐 마이너스 37달러 이렇게 기록하고 네.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미국 물가 상승률도 4%를 초과했지만 4월 달이 이것이 역시 2020년 4월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인 것이고 네. 이게 하반기로 갈 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까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의 5월 27일자 경제전망을 인용한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 1.8%입니다. 그리고 내년 물가 상승률이 1.4%예요. 네. 한국은행의 전망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목표 물가 아래 언더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IMF 전망치를 잠깐 인용한다면 선진국 물가 상승률도 역시 2%가 안 됩니다.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작년까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우리 디플레이션 우려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기저효과 등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정부의 설명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상반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기저효과가 대부분이고 석유, 농산물, 이 작황 수급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반기 되면 인상폭이 조정될 겁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 원자재 시장을 보면 원유, 곡물, 철광석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경제의 온도를 보여주는 그런 온도계 같은 건데 네.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간다 하면은 기준금리 인상 이 얘기를 생각보다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작용된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을 논할 때 인플레이션을 먼저 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2020년 2분기와 비교한 것들이 대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국제 유가도 마이너스 37달러 기록했는데 지금은 60달러대. 이런 식으로 그때와 비교하면 다 높은 거죠. 근데 이 모든 원자재 가격 중에서 저도 이제 작년 경제전망에서도 여러분 원자재에 투자하시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경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완제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렇죠. 완제품 우리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30%가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스마트폰 구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30여 가지 주요 원자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데 주요 원자재 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가장 대표적으로 구리가 있고요.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친환경 차로 바뀌면 무게 하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타이어도 달라집니다. 네. 타이어 믹싱도 달라지는데 당연히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 소재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래서 기존 가솔린이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또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원자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주로 철, 비철 금속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경제 정상화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 이쪽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라는 말씀인데 단기간에 뭐 철강 같은 것들 단기간에 인프라 투자가 늘어서 반짝 필요한 것들은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요건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차 원자재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최근에 나온단 말이죠. 뭐 골드만삭스 같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 대충 짐작하기로는 되게 많이 비싸질 거예요.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격이 급반등할 때 특히 기저효과가 작용될 때마다 매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를 투자하세요. 이런 말은 작년에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금융위기 때 기사 쓸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슈퍼사이클인가? 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보면 슈퍼사이클의 정의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유지될 때 그때를 보통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슈퍼사이클이 4차 2001년부터 시작됐던 중국의 부상이 있었죠. 네. 브릭스의 부상이 있고 도시화가 진전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 당연히 다양한 원자재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때 일어난 게 원자재 슈퍼사이클 4차였는데 지금 2021년에 일어나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정말 슈퍼사이클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그걸 한번 반박해 볼까요? 왜냐하면 JP모건이나 여러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6가지입니다. 네. 크게. 그 첫 번째가 경기 회복이다. 근데 이 경기 회복도 2021년, 2022년까지 진전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반등인 것이지 10년, 15년 장기에 걸친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정상화지 벌크업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다.
그러면 예. 2번 통화 확장은 어떻습니까? 예, 통화 확장도 이미 우리 앞에 네. 테이퍼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확장 정책도 22년 정도면 많이 수그러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돼서 스포 사이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길게 안 갈 거다. 그럼 네. 3번 각국의 재정 부양은요? 재정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을 비롯해서 친환경 산업의 중심으로 많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10년, 15년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부양하기보다는 오히려 22년 정도부터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요. 이제 재정 건전성을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도 10년, 15년 정도 장기화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소방차 아니고 소화기다 이런 말씀이고 달러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 안 하고 사람들이 원자재 오를 것 같으니까 원자재 투자 앞뒤다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이것도 역시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 회복이나 통화 확장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연장선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이 농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플레 우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친환경 정책도 아까 이 섹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6가지 근거에도 불구하고 슈퍼사이클은 좀 오바다 이런 결론이네요. 친환경 정책 하나만 네. 구조적인 이유 맞습니다. 그죠? 친환경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어떤 많은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과 탄소 제로 레이스를 펼치는 이런 일들은 구조적인 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면 상대적으로 오일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결정짓는 이 바스켓이 있는데 네. 원자재 가격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국제 유가인데 그렇죠. 그럼 친환경 산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거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 비철, 금속 수요가 들어서 그런 영역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겠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충돌이 있다는 거죠. 탈석유가 이 글로벌 트렌드인데 석유값 올라서 이 슈퍼사이클 가진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이런 것들이 석유로 돈 벌어서 테슬라 같은 친환경 차에 투자한 지 사실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런 트렌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길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원자재 이렇게 되면 물가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네. 앞으로 투자자들 뭘 조심하면 될까요? 일단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라든가 앞에 말씀하셨던 테이퍼링 시점 이런 것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 주식 사잖아요.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의 변화가 있는 시점에는 저는 굳이 이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네. 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살짝 강조를 했지만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 2021년 지금에 있는 주식 투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는 그냥 어제 사고 오늘 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경제발전소라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요. 구조적인 네. 저 잘하고 있죠. 이런 어렵네요. 패러다임 변화 네.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면서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 사고 오늘 빼고 이런 방법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 대응인 거죠. 2021년 11월에 이 탄소 네. 배출 감소를 위한 당사국 회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회의 당사국 회의가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제로 레이스 캠페인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또 탄소 거래제가 더 많이 확장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네. 투자 기회 이런 것들 탐색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이슈 잘 보시면 좋겠고요. 꼭 증시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고 하셨는데 보따리 싸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